네, 안녕하세요. 7주차 토론의 2회 시작하도록 하고요. 스피치 부분 이론 강의가 끝났기 때문에 토론 부분 이론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사회에서는 토론은 좀 어렵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죠. 토론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 자기 의견을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거나, 그러니까 타당한 근거 없이요. 어, 이거 뭔가 역동적인 것이 없어서 토론 프로그램을 즐겨보는 친구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루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이건 설득이 아니라 본인의 의견을 끝까지 고수하기 때문에 그런 이기적인 태도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토론은 왜 아직도 어려울까요? 네, 곰곰이 생각해 보고 제가 답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적어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수업 중에 물어봐야 하는데, 먼저 이런 답이 떠오를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굉장히 정을 중요시하는 사회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토론을 한다면, 예를 들면 선생에게 내 의견을 끝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가? 아니면 또 나이가 더 많은 사람에게 내가 끝까지 내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아직 수직적인 문화가 많이 남아있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위계 질서라던가 서열 의식, 동등한 입장에서 뭔가 토론을 한다는 것이 물음표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토론식 수업이 많이 이루어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많은 수업들이 주입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내가 생각을 어떤 것들을 정리해서 말한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같은 맥락인데 위계 질서라던가 이런 것들이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뭐 경험이 많은 사람의 의견을 따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체면이라던가 겸손함 이런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뭔가를 똑부러지게 이야기할 때 아유 그래 너 잘났다 뭐 이렇게 하는 평가도 받을 수 있어서 아직은 토론을 어려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물론 저는 토론이 맞는 뭐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생각을 반드시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피해를 볼 수 있다라던가 나의 권리를 제대로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죠. 이럴 땐 말을 해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스피치를 시작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근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맨 처음에 인격적인 공신력이 있어야 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어떤 감정적인 호소가 먼저 이루어질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걸로도 안 될 때 우리는 합리적인 근거, 또 정확한 사실 이런 것들에 입각해서 나의 주장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말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이 섰고, 또 이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물러선다면 여러 가지 피해라던가 어떤 다수의 피해가, 그리고 이것이 내가 정의로운 것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말을 해야 하겠죠. 인격적인 호소, 감정적인 호소, 이 정도에선 대부분 설득이 일어나지만 정확하게 내 의견을 말해야 할 때 설득, 토론이 진행되어야 하겠죠. 하지만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말빨을 세우는 것이 아니죠. 말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분석해 보면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구조가 사실 논리적이지 않아요. 같은 말을 반복하고 표현만 다르게 해서 반복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거는 절대 말을 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말빨의 싸움이 아닙니다. 논리적인 구조를 갖추어야 하고요. 또 정확한 자료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수준 높은 방법이어서 훈련을 좀 해야 하고 또 이 기본적인 구조들을 좀 익히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토의와 토론 이런 거 제가 기억하기에는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의와 토론 그리고 논쟁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죠. 토의는 어떤 문제를 검토하거나 협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서로 교환을 하고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는지 협동적으로 활동을 하죠. 의견을 교환하면서 대체적인 형식, 시작을 하고 뭔가 결정하는 과정이 있고 이렇죠. 자, 하지만 토론은 의견이 서로 대립될 때, 서로 완전히 대립되거나 아니면 방향이 같다 하더라도 또 세부적인 면에서 대립될 때 서로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논의를 합니다. 내 주장을 밝히고 거기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상대방을 나의 생각 쪽으로 조금이라도 옮겨오게 하는 설득이 목표가 되겠죠. 대립적이고 주장과 반박이 이어집니다.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기도 하죠. 토론은 입론, 그리고 반론, 그다음에 교차조사, 뭐 혹은 최종 발언 이런 식으로 규칙이 굉장히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물론 자유토론도 있지만 대부분의 토론은 누군가가 먼저 발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자, 논쟁은 공격하는 것, 싸우는 것, 말싸움이죠. 말 그대로. 내 주장만 하고 필요하다면 굉장히 비난을 하기도 하죠. 별다른 규칙이 없고 논리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논쟁은 좀 논쟁에까지 가는 건 배제해야 되고 훈련을 배우고 내 생각에 뭔가 좀 더 그래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싶다면 토의와 토론의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하겠죠. 자, 그럼 의사결정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과거에 리더 한 명이 강력한 리더가 개인의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해서 집단을 이끄는 이런 방식이 독재겠죠. 물론 왕권 시대의 방식일 수도 있겠고 우리나라는 어떤 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서기 이전까지는 독재 정권이 있었죠. 그래서 대통령제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그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지배를 하는 이런 형태를 독재이고요. 이건 의사 결정을 혼자 하는 거죠. 자, 이후에 민주주의 사회로 이행을 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의사결정 방식으로 자리 잡은 것은 다수결의 방식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 집단의 의견으로 결정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다수결의 방식이 물론 우리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이것은 우리 구성원 모두가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지혜롭게 판단하고 이것이 도덕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을 때 다수결은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다수결의 한계에 대해서는 이제 알고 있죠. 뒤에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더 발전된 형태가 복수 선택 의사결정 방법인데요. 다수결이 하나의 의견만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복수 선택은 내가 지지하는 의견을 2개, 3개까지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뒤쪽에서 추가 설명을 하겠지만 개개인의 의견이 굉장히 잘 반영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장일치 방법이 있죠. 이 집단이 모두 다 동의하는 방법으로 이 집단의 의견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모두가 합의를 이루어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진심으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양보를 하고 포기를 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기도 하죠. 만장일치에 이르기 위해서는 정말 지루할 정도로 오랜 시간의 합의 과정이 필요하죠. 이 과정에서 토의가 이루어지기도 할 테고 토론이 이루어지기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 제가 만장일치의 어떤 한계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적어놨죠. UN 등의 어떤 국제기구에서도 만장일치의 의사결정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여러분들 이번에 투표도 하셨겠지만 투표를 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죠. 그런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도 우리 구성원의 일원인데 그 표를 찬성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반대로 봐야 할지 그런 것들 아니면 어떤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데 그 사람도 분명히 우리 구성원의 일원인데 그 사람을 이 의사결정에 참여시켜야 하는지 배제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대북 제재를 하는데 당사자 해당국이 네, 반대표를 던지게 되면 이거는 만장일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식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 집단의 의사결정 방식에서 만장일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임에는 분명하겠죠. 집단 의사결정 이것은 다수결에 해당하는 슬라이드인데요. 이것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으로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랬을 때 좋은 점은 내 개인적인 의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같이 이야기할 때 이것이 그러면 내 개인의 의견이 더 이상은 아니겠죠.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고 또 이런 것을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공론화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봅시다 라고 한다면 주변에 환기가 일어날 수 있겠죠. 제가 환기에 대한 추가 설명 붙여놨습니다. 그런 것도 가능하겠구나 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파란색으로 마스크 구입이라고 써놨습니다. 자, 마스크를 구입을 하는데 이건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죠. 내가 마스크 황사라던가 아니면 지금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마스크를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뭐 약국을 뭐 2번, 3번 가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니면 마스크의 가격이 너무 비싸서 내가 대량으로 구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그냥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해버리면 개인의 문제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네, 개인의 문제를 사회화시키고 공론화시키는 과정이 되겠죠. 그게 바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느끼지 않았던 사람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래 마스크를 구입할 때 어떤 집단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하지만 다수결의 단점은 우리가 배워왔었죠. 많은 사람들이 아까 전제가 됐던 게 무엇입니까? 다수결이 좋은 의사결정 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두 충분히 지혜롭고 이성적이고 양심적인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불행히도 다수가 그렇지 못하다면 이건 다수의 횡포가 될 수 있겠죠. 아니면 정의로운 소수들이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자 중심의 진행이라고 하는 것, 의견을 표현해야지만 우리가 이걸 사회화든 공론화든 할 수가 있는데 말하지 않는 사람의 생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고 또 여기에서 또 결정적인 문제는 집단 사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린 집단 지성이라는 말을 알고 있고 집단 사고라는 말도 알고 있습니다. 집단 지성은 우리 개개인의 지식들이 모였을 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 집단 사고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착각 같은 것입니다. 어떤 거냐면 응집력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똘똘 뭉치려고 하는 성격이잖아요. 한 동아리가 있다고 해요. 한 15명 정도. 소규모의 응집력이 높은 어떤 집단에서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아니면 우리 이번에 MT 어디로 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이의가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것을 좀 배제하려고 하고 좀 쉽게 합의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경향을 집단사고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집단 사고는 분명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지위가 높은 사람이 뭔가 의견을 내놓았을 때 네네 뭐 그걸로 하죠 뭐 다른 의견 누구 있나요? 네 없는 것 같으니까 뭐 부장님 의견으로 하시죠. 아니면 교수님 의견으로 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쉽게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집단 사고를 통한 의사결정이 올바른 방향이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하죠. 그래서 이런 다수결을 통한 의사결정은 집단 사고의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알아둘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집단 사고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형태가 복수 선택이었죠. 이 복수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질적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명목 집단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보이는 것만 집단적으로 사고하는 거지 사실은 개개인의 의견들이 충분히 검토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요. 이 방법은 우리가 집단의 구성원이 됐을 때 뭔가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면 독립적으로 모두 의견을 밝힙니다. 그리고 나중에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진행 방법은 안건을 정하고 서로 토의를 하지 않고요.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라던가 아니면 뭔가 자기 생각을 정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뭐 앉은 순서에 따라서라던가 아니면 뭐 제비뽑기를 통해서 발표 순서를 정하고 순서대로 모두 자기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한 바퀴 다 의견을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의견이 남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두 번째 또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죠. 자, 그래도 발표할 의견이 남아있다. 그럼 세 바퀴를 돌아도 되고, 네 바퀴를 돌아도 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견들이 모두 다 표현이 될 때까지, 이건 반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표되는 의견들은, 칠판이라던가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기록을 하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기록되어 있는 많은 의견들 중에서 복수 선택, 뭐 예를 들면 같이 약속을 하겠죠. 우리 그럼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세 가지를 그럼 골라봅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과정을 비밀 투표에 붙이게 되면 자, 어떤 좋은 점이 있냐. 누가 어떤 의견을 선택했는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내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아니면 내가 뭐 어떤 취약계층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이런 거에 영향받지 않고 내가 마음에 드는 의견을 독립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거나 에이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방법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냐 이런 것을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몰입도가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죠. 자,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가장 효과적인 순간은 소수의 의견이 전체를 지배하는 경향이 있을 때 아까 집단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그럴 때는 그럼 우리 조금 토의 방법을 바꿔보죠. 질적 의사결정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대면 수업 진행 방법이라고 메모를 조그맣게 해놨네요. 자, 이 방법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학교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죠. 그럼 발언권이 조금 더 센 사람, 결정권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의견대로 흘러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자, 이쪽은 의견이고요. 가로로 나와 있는 것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의견 2와 4와 5를 제시했습니다. 자, 돌아가면서 의견을 얘기하겠죠. B라는 사람이 1과 3과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의견들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6명의 사람이 다 모여서 의견 6개가 나왔네요. 물론 6명이 모여서 이거는 뭐 30개가 나올 수도 있고 50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6명의 사람이 돌아가면서 이 문제, 대면 수업을 그럼 어떻게 진행할까에 대해서 뭐 순차적으로 합시다. 아니면 다 어떤 날을 정해서 한꺼번에 합시다. 아니면 뭐 전공 수업은 하고 교양 수업은 좀 더 추이를 살펴봅시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막 낼 거잖아요. 돌아가면서 하나씩 모두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선 어떻게 했냐면 자,
마음에 드는 의견을 3개를 고르라고 하는데 3개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이걸 좀 더 차별을 두기 위해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에 3점, 두 번째 마음에 드는 것은 2점, 그리고 세 번째 마음에 드는 것은 1점을 표기하게 합니다. 자, 그랬더니 결과가 최종적으로 했더니 의견 2가 총 11점을 받았죠. 그러면 이 집단에서는 이 두 번째 의견이 예를 들면 순차적으로 대면 수업을 시행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집단의 의사가 될 수 있죠. 물론 이 의견을 결정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낸 의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독립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 하나는 강도로 봤을 때 강도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다라고 의견을 줬죠. 이 강도로 봤을 때도 의견 2가 집단의 의견이지만 또 하나의 방법은 빈도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강도는 약하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것을 이 집단의 의견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의견 2는 5명의 사람들이 선택을 했죠. 점수도 높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의견을 마음에 드는 의견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공개적으로 혹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복합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왜 단순히 다수결보다 조금 더 발전된 방법이라고 하는지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시나리오 토의라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냥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갖고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이것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대면 수업 방법으로 지금 정부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진학이 급한 고3과 중3부터 순차적으로 그럼 진행을 해보자 라고 결정이 됐다고 그럼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그러면 이 방법을 우리가 시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그럼 뭘까? 분명히 있겠죠. 예를 들면 고3과 중3 한 다음에 그런 고2와 중2를 하는데 그 와중에 확진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이 문제점들을 각각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탐색을 해보는 겁니다. 확진자가 나타났을 때 대응책들을 미리 마련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응책이라기보다도 우리는 예방책을 그럼 해보자. 등교할 때마다 열이라던가 이런 증상들을 모두 다 체크하고 뭐 그런 것들이 해결 방안으로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해결 방안까지 나왔으면 다음 단계 장애 요인을 검토해 봅니다. 그러면 등교할 때 아이들의 체온을 다 측정하고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건 뭘까? 네, 일단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죠. 몇백 명의 학생들 혹은 몇천 명의 학생들을 일일이 뭐 체온을 체크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무증상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장애 요인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행 가능한 지침을 진짜 생각해 보는 거죠. 진학이 급한 고3부터 중3까지 순차적으로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인까지 검토를 해봤으니까 당장 실행 가능한 것, 그러면 모두 집에서 체크를 한 다음에 체온이라든가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게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방안들을 제시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질적 의사결정 방식에서 시나리오 토의 방식은 논의된 안건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비판적으로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보다 분석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 토론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그 이전에 토의의 과정, 토론의 끝에서 뭐가 어떤 양쪽 의견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됐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좀 더 심층적으로 의논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단순히 다수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수 선택, 질적 의사결정 방법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것 중에서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이제 다시 토론으로 돌아오면 토론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단순히 말빨 세게 하고 이런 거 아니죠. 읽고 쓰고 말하고 자료 조사하고 분석하는 능력이겠죠. 글을 잘 쓰는 친구들이 토론을 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토론은 좀 뭔가 분석하고 자료를 조사하고 이런 능력들이 필요한데 순간의 순발력보다는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능력들이 더 필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갈등 상황,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걸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협박이나 뭐 어떤 물리적인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의견의 제시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적합한 시민의식이 길러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양한 관점들을 내가 취합해 보고, 아, 그래, 그런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네. 그럼 더 나은 해결책이라고 하는 건 뭘까? 이런 능력이 길러질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대가 하는 말을 내가 들어야 하잖아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들어야 내가 반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듣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고 또 토론의 과정에서 이런 능력들이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토론의 규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떤 상황에서 질문 있는 사람, 수업이 끝났을 때 제가 질문이 있나요? 라고 물어볼 때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네, 그러면 질문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대부분 암묵적 동의를 의미합니다. 네, 그렇게 해석이 되죠. 암묵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받아들여집니다. 자, 그리고 어떤 문제의식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느끼지 않고 있다면 현재 상황에 대해서 별다른 불만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곧 이제 날씨가 더워질 텐데 강의실이 에어컨이 틀어지죠. 그런데 이 온도가 적당하게 느껴지는 친구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 이 습도라던가 온도가 적당한 친구들은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냥 괜찮죠. 하지만 뭔가 좀 습한 것 같고 온도도 높은 것 같다라고 느끼면 그러면 말을 하겠죠. 왜 이렇게 덥지? 왜 이렇게 습하지? 이런 의사표현을 하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불만을 내가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동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토론에서 적용되는 첫 번째 원칙은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토론을 할 때 먼저 말하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말하는 사람이 있죠. 먼저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뭔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뭔가 다른 방향으로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겠죠. 전반적으로 그런 걸 느끼지 않는 사람은 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니까요. 자, 그럼 토론에서 누가 먼저 말을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것처럼 불만이 있다거나 아니면 현재 상태가 뭔가 다른 방향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먼저 발언을 합니다. 그게 바로 찬성 측의 입론이 되겠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 또 다음 차례가 이어질 겁니다. 우리 현실 사회에서도 보면 현실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또 현실이 이 상태로 괜찮기 때문에 그대로 지켜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겠고 전반적으로 어떤 특징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뭔가 현실에 대해서 변화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어떤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도 하고 또 현재 것들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토론에서는 현실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을 할 테고
이들은 누구를 향해 말을 할까요? 자, 기득권이라는 표현 아시죠?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미 어떠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일반적인 구조에서는 20대 학생들은 많은 기득권을 갖고 있지 않죠. 30대, 40대, 50대, 60대 이런 분들은 그동안 세월이나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많은 권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젊은 친구들은 기득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권리들이 좀 더 변화가 되어서 나에게도 어떤 권리들이 더 왔으면 좋겠고, 아니면 나의 동의를 얻지 않은 이런 제도들이 변화했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과거의 대학생들은 이런 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시위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도 있었죠. 토론회에서 그런 역할은 찬성 측의 입론의 역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먼저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무거운 의무가 생기게 되는데요. 네가 말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이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먼저 말하는 사람은 입증의 의무를 견뎌야 합니다. 자,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지금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아. 그래서 변화해야 돼. 라고 말하려면 그럼 이 변화가 왜 타당한지, 기존 방식은 왜 문제가 있는 건지, 그리고 내가 주장하는 방식이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을 충분히 납득시켜야 하겠죠. 그게 바로 입증의 의무입니다. 먼저 말을 꺼냈기 때문에 이것이 왜 타당한지를 내가 직접 입증해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들어도 여러분들은 그러면 먼저 말하는 사람, 보통 토론에서는 찬성 측 입론이 먼저 발언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책임이 있는지, 얼마나 막중한 의무를 갖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 이럴 수 있잖아요. 변하자고 이야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죠. 왜냐하면 변화를 주장했어요. 근데 이게 어설픈 거죠. 아니면 뭔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확실히 개선할 것이 아니라면 변화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괜히 그 사람의 말을 따랐다가 변화라고 하는 것은 불분명하잖아요. 불확실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더 나빠졌다면 책임은 모두 먼저 말한 사람에게 있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토론에서 먼저 발언하는 찬성 측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정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말한 것처럼 변화를 원하는 이런 집단들이겠죠. 자, 예를 들면 지금 정부에서는 긴급 재난 지원금을 온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50% 하위 50% 혹은 70%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줘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죠. 아니면 혹은 그 이전에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라고 말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우린 추측할 수가 있겠죠.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긴급 재난 지원금의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않겠죠. 하지만 지금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혹은 어떤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상황이 그대로 됐을 때 나에게 많은 피해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먼저 요청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해달라. 자,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입장의 사람일지 이해가 됐을 겁니다. 자, 그럼 초안이었던 70%만 지급하자라고 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상위 30%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우에는 경기도민들에게 100% 지급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자가 죄는 아니다. 이들도 세금을 오히려 더 많이 냈고 또 재난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피해를 얻기 때문에 100%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현안에 대해서도 누가 먼저 발언을 하는지 우리는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보통은 반대측 입론에 해당하는데요. 내가 들어보니까 내가 느끼기엔 별 문제가 아닌데 문제라고 말하네. 네, 가만히 있다가는 저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이게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느껴서 그거 아닙니다 라고 나와서 조목조목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나중에 말하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의무이고 반증의 의무라고 합니다. 상대 주장대로 내가 다 했다가는 별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문제를 삼네, 문제거리로 만드네. 그래서 이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가 충분히 말을 해야 되겠어. 반증을 해야 되겠어. 되겠죠. 반증의 의무입니다. 반증의 의무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찬성 측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 초유의 어떤 재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집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소비가 일어나지 않아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면 그러면 나중에 말하는 자가 듣고 있다가 아닙니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던가 혹은 작은 문제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뭐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지금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 한두 달 경기가 회복되면 얼마든지 뭐 해결될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고 혹은 문제라고 하는 것,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네, 그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니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부작용이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뭐 재난지원금 받은 것들이 온라인상에서 매매가 되고 있잖아요. 뭐 그런 문제들을 해서 그 부작용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해결할 거야?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더 낫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반증의 의무를 이런 식으로 해소를 해야 하고 또 토론에서 나중에 발언하는 반대 측은 현재 상태에 대해서 별 큰 문제를 느끼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변화의 방향, 제시된 변화의 방향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부작용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런 집단의 사람일 수가 있겠죠. 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100% 지급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자. 우리나라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홍남기 장관은 안 된다라고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그걸 문제로, 그러니까 근거로 들으면서 반대를 했죠. 이렇게 어떤 거에 대해서 먼저 말하는 사람은 입증의 의무를 지어야 하고 그리고 이걸 듣다가 나중에 말하는 사람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때는 반증의 의무를 반드시 해야 하겠죠. 그래서 입증의 의무와 반증의 의무 그리고 그 이전의 추정의 원칙까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토론을 할 때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앉는 자리가 고정되어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게 완전히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지만 보통은 관중이 봤을 때 왼쪽에 찬성 입론 먼저 말하는 사람이 앉고요. 오른쪽에 반대, 나중에 말하는 반증의 의무를 지게 될 반대측이 앉게 됩니다. 유래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789년도까지 가네요. 프랑스 혁명기 국민의회에서 의사결정자인 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자리 배치가 저렇게 된 것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토론 실습을 할 때 청중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는 찬성, 그리고 오른쪽에는 반대측 발언자들이 자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토론을 할 때 평등과 존중의 윤리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논쟁이 되겠죠. 그냥 말싸움이 되겠죠. 우리는 말싸움을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논의를 통해서 더 타당한 의견, 더 나은 해결책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빨 센 사람만 발언하지 않고요.
발언 순서와 발언 시간이 모두 공정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기고 싶죠. 그렇지만 정중함을 지켜야 합니다. 존댓말로 표현을 하고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하더라도 이것을 순간 그 자리에서 비웃는다거나 그러지 않고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라는 표현 등을 이제 해주는 거죠. 내용을 무시하거나 신상에 대한 모욕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뭐 그런 상황인 거야 라는 식의 모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토론을 하기 전에 우리가 스피치에서도 충분히 이론 수업이 이루어졌죠.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의 전달력은 되어야 하겠죠. 목소리의 크기라던가 아니면 발음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적절한 수준으로 지켜야 하고 또 그곳에서 진행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진행하는 사람의 통제를 따라서 형식과 시간을 잘 지켜줘야 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토론의 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서 논의해야 될 주제가 있겠죠. 이걸 바로 논제라고 하는데요. 논제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져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말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변화를 찬성하는 사람이 먼저 발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와서 찬성할 수 있는 구조로 논제가 구성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찬성의 입장이 반영된 형태로 문장이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라고 한다면 지금 논제로 적절할까요? 네, 적절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찬성 측이 굳이 또 이걸 찬성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찬성 측의 논제가 되기 위해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가는 것이 맞겠죠. 네,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이야기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논제에는 하나의 주장만 담겨 있어야 합니다. 지급을 중단하고 선별적으로 재지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면 논제 안에 하나의 문장 안에 두 가지의 주장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초점도 흐려지고 또 몰입도도 떨어질 수가 있어서 하나의 토론에는 하나의 논제에는 하나의 주장만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완성된 문장의 형식으로 제시를 해야 되겠죠. 뭐뭇이 바람직하다, 뭐뭇을 허용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마침표까지 딱 찍어서 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논제는 찬성 측이 나가서 찬성할 수 있게 그들의 입장이 반영된 형식이어야 하고 하나의 주장이 담겨져 있어야 하고 그리고 완성된 문장의 형식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논제는 세부적으로 나누면 사실 논제와 가치 논제 그리고 정책 논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밑에 표를 보면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은 주로 어떤 과학적인 사실이나 역사적인 사실이나 아니면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이라던가 범죄 사실 여부 이런 것들이죠. 범위가 가장 좁을 수 있습니다. 뭐뭇이 맞다, 뭐뭇이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다뤄질 수 있겠죠. 그리고 가치 논제는 사실 논제의 범위를 포함하고 바람직하다, 무엇이 바람직하다, 뭐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이 정당하다, 아니면 무엇이 가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 논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 어떤 정책을 금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과 가치를 모두 포괄합니다. 그래서 정책 논제는 가장 범위가 큰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가치와 사실을 포함합니다. 가치 논제는 정책 논제보다는 범위가 적지만 그 안에 사실을 포함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치 논제라고 하는 것은 준정책의 기능이 있습니다. 아니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라고 했어요. 이건 가치에 대한 것이지만 정책에 관한 것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포함 관계를 잘
이해하신다면 정책 논제가 경우에 따라서 가치 논제가 될 수도 있고 사실 논제도 될 수 있고, 또 가치 논제는 가치 논제로 끝날 수도 있지만 사실 논제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각각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실 논제는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났니? 일어나지 않았니? 라고 하는 것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과학적인 사실, 뭐 빅뱅 진짜 뭐 일어났니?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역사적 사실. 네. 5.18 혹은 4.19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니? 또 이런 거겠죠. 범죄 성립 여부 이런 것들 굉장히 주로 전문적인 분야에서 다뤄집니다. 자, 그리고 이 각각의 논제들은 주요 쟁점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데요. 쟁점, 싸움이 일어나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어떤 한쪽에서는 맞다라고 주장하는데 어떤 한쪽에서는 맞지 않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부딪히죠. 그럼 이곳이 바로 쟁점이 되겠죠. 사실 논제의 주요 쟁점은 주로 네 가지로 대부분의 교재에서 제시가 됩니다. 첫 번째는 추측의 상태라고 하는 건데요. 그 일이 진짜 일어났니? 일어나지 않았니? 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의. 그렇게 정의되는 게 적절해. 근데 세 번째는 그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네 번째는 그래도 과정과 절차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까지 설명하면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서 우리가 살펴보죠. 자, 사실논제의 예는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자, 범죄 성립 여부에 해당하겠죠. 아주 오래전에 20여 년 전에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과 또 백악관의 인턴이었던 르윈스키의 불륜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불륜이 사실이다, 아니다, 이런 쟁점이 형성이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사실 논제를 클린턴 대통령과 백악관 인턴 르윈스키의 불륜은 사실이다 라고 잡았습니다. 그러면 주요 쟁점에 따라서 한번 주장을 진행시켜 볼게요. 첫 번째, 사실이라고 주장을 하겠죠. 찬성 입론에서는. 그렇다면 이게 추측의 상태입니다. 사실이라고 추측을 하는데 반대쪽에서는 아니다라고 하겠죠. 자, 그럼 이 과정에서 찬성 측이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것이 설득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물러서면 안 되겠죠.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그래, 그 일이 일어난 건 맞지만 그것을 불륜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네, 두 번째 물러서지 않고 정도의 상태. 그 일이 일어난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부적절한 관계였을 뿐 불륜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의의 상태죠.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면 그 N번방 사건에서 그 동영상을 성착취 동영상이라고 정의를 내려서 언론에서 쓰고 있죠. 하지만 그 이전에는 뭐 미성년자의 뭐 어떤 동영상 이런 식으로 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것은 범죄에 해당하는 성착취 동영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하는 게 맞다. 뭐 이런 걸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불륜이 아니야. 우리는 그냥 부적절한 관계였을 뿐이야. 라고 이제 클린턴 대통령 측에서 반박을 하고 나서는 바람에 그 표현이 유행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또 반박이 됐네요. 자, 그렇지만 그래, 뭐 무슨 부적절한 관계야? 그게 무슨 말장난이야? 너네 불륜 맞잖아. 라고 해서 그러자 다음 주장 정도의 상태를 할 수 있겠죠. 좋아, 그럼 우리 불륜이긴 하지만 정도에 따라 다른 것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뭐 예를 들면 딱 한 번 부적절하게 그랬어. 뭐 여러 번 한 사람하고는 우린 다르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그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네. 그렇죠.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사람이 그런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불륜입니다. 법률에도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해서 또 한 번의 반박이 일어났으면 마지막으로 절차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사실 논제에서 토론을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과정과 절차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야? 예를 들면 좋아, 불륜이고 또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건 개인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언론에 내가 이걸 해명해야 될 이유는 없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사실 논제가 토론이 진행될 때 주로 이 추측의 상태에서 토론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 그 일이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지금 그 5.18에 전두환 그 전 대통령의 발표 명령이 있었느냐, 있지 않았느냐. 네, 이런 재판이 지금 진행되는데 그 일이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 일어났다는 근거들을 막 제시할 테고 한쪽에서는 반대쪽에서는 그것을 모두 반증하는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입증과 반증이 오고 가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한 발 물러서게 되면 정의의 상태, 또 정도의 상태, 절차의 상태까지 토론이 굉장히 깊이 있게 진행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실 논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요 쟁점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가치 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치 논제는 우리 가치 판단하잖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이것이 옳은 것인지, 바람직한 것인지, 정당한 것인지죠. 그래서 가치 논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좋은가 나쁜가, 가치가 있나 없나, 그죠? 근데 이거는 문제가 가치 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되면 거의 쭉쭉쭉 평행선을 긋게 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걸 내가 설득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타협이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대다수가 혹은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설득이 일어날 수 있겠죠. 자, 논제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보다 BTS가 낫다 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죠. 그래서 BTS를 군 면제를 해줘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잖아요. 결국은 군 복무를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올림픽 메달리스트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면 군 면제를 해줍니다. 남자 메달리스트의 경우에요. 그런데 BTS가 그동안 쌓아온 어떤 성과 이런 것들이 군 면제를 받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죠. 자, 가치 논제도 우리가 주요 쟁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어 정의의 적절성인데요. 예를 들면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건 쉽죠. 어렵지 않죠. 올림픽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딴 선수. 그런데 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인기 종목이 있고 비인기 종목이 있죠. 경쟁이 아주 치열한 분야가 있고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 치열한 분야가 있을 수 있고 또 기량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들만 있는 종목이 있을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종목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올림픽 메달리스트라고 하는 개념의 용어 정의가 사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세부적으로 용어 정의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적절성을 먼저 토론에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TS라고 하는 것은 개념 정의가 괜찮을 것 같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낫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도대체 뭐가 낫다는 거냐? 용어 정의의 적절성에서 논의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내는 데 있어서 훨씬 낫다라고 정의할 수도 있겠고요. 낫다라고 하는 것 아니면 국위선양이라고 하는 국가를 전 세계에 알리고 국가의 이미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잡아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나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잡아갈 수도 있겠죠. 용어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논제의 방향이 달라질 텐데 그런데 그게 그러면 적절하냐?
그쵸? 그리고 이건 운동선수와 대중가수인데 두 명을 같은 기준에 놓고 더 나은지 낫지 않은지를 비교하는 게 과연 맞냐라고 하면서 용어정의 적절성을 우리가 입론과 반론에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선순위의 적절성도 제시할 수 있겠죠. 쟁점으로 삼을 수 있겠죠. 한쪽에서는 운동선수들을 통한 국위선양 혹은 그것의 가치가 훨씬 더 값지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BTS가 쌓아 올린 성과가 훨씬 더 이들을 능가한다. 네, 어떤 것이 더 우선순위냐? 예를 들면 국가의 어떤 올림픽에서의 그 어떤 위상이냐, 아니면 전반적으로 대중들이 선호하는 것에 대중문화에서의 어떤 위상이냐, 어떤 게 더 나은 가치냐, 이런 식으로 입론과 반론을 주고받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판단 기준의 적절성, 더 나은 가치라고 판단하는데 단순히 산술적으로 금액만 가지고 볼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이 그런 결과에까지 가기까지 노력을 그러면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크기로 할 것이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치 논제로 토론을 진행할 때에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역시 개량된 방법이죠. 용어 정의가 적절한지, 우선순위를 지금 뭐가 더 낫다라고 했는데 그게 적절한지, 그리고 이러한 기준으로 판단한 것 같은데 그게 적절하지 않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요 주장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책 논제 살펴보겠습니다. 정책 논제는 실천 방안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실행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이런 제도가 없는데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겠어요? 아니면 지금 이런 제도가 실행되고 있는데 방향이 맞지 않습니다. 개선해 주세요. 혹은 폐지해 주세요. 이런 식의 것들이죠. 정책 논제의 주요 쟁점은 굉장히 반가우시죠? 여러분들 스피치를 할 때 뭔가 대안을 제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토포이다. 아이디어, 생각, 그런 단위들이다 라고 하면서 제시해드렸던 내용인데, 예,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정책 논제,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어떤 가치 판단을 하기보다는, 그리고 사실 여부를 가지고 토론을 하기보다는 정책 논제, 어떠한 것들을 제안하고 그것이 왜 타당한지, 아니면 그게 왜 시행되면 안 되는지를 가지고 토론을 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스피치 원고에서도 이 순서대로 구성을 하기를 제가 요청을 드렸고, 정책 논제 주요 쟁점으로 지금 또 제시를 했습니다. 자, 정책 논제 주요 쟁점, 이렇게 용어정의 적절성, 문제 심각성, 지속성, 실행 가능성, 해결 가능성, 이익과 부작용. 네, 이것을 한쪽에서 주장을 제시했을 때 어떻게 반박이 되는지 그려지시죠? 네네. 자, 그래서 정책 논제 예시로 정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크게 이슈가 됐었죠. 용어 정의 적절성부터 입론과 반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시의 비중 확대? 확대라는 게 과연 뭐냐? 기존의 30%에서 50%까지 확대해라. 아니면 100%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어떻게 확대입니까? 그거는 전면 시행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용어정의 적절성 할 수 있고요. 이 문제가 심각하니까 변화하자고 하는 것이지만,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심각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겠죠.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시적인 문제입니다. 아니면 또 반박을 한다면 찬성 측에서 제시한 방안은 실행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혹은 실행 가능하지만 그 방법으로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가서는 해결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익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더 큽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과 반박, 쟁점 형성해 가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추정의 원칙,
토론에서 말을 하지 않으면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고 하는 추정의 원칙을 살펴봤고, 어떤 것에 대해서 현재 상태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먼저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자 할 때는 이것이 왜 타당한 것인지, 이러한 변화, 예를 들면 없애거나 새로 도입하거나 뭐 개선하거나 이러한 변화가 왜 타당한지를 밝혀야 합니다. 먼저 말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무거운 입증의 의무가 있다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말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사회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하니까요. 그 의견에 내가 찬성하지 않는다면, 아이 싫어, 무조건 싫어, 이게 아니라 왜 안 되는지 논리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하겠죠. 이것이 바로 반증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논제의 세 가지 형식에 대해서 살펴봤죠. 사실논제, 가치논제, 정책논제입니다. 그럼 이번 주 과제는 세 가지예요. 1번, 입증의 의무와 반증의 의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한 대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논제의 세 가지 형식에 대해서 정의해 주세요. 사실 논제는 무엇이다? 가치 논제는 무엇이다? 정책 논제는 무엇이다? 인터넷에 검색해서 그대로 붙여넣기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해한 대로 한번 해보시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사실 논제, 가치 논제, 정책 논제, 오늘 슬라이드에 사례가 하나씩 예시가 나왔었잖아요. 그걸 참고해서 사실 논제 하나 만들어 보시고, 가치 논제 하나 만들어 보시고, 정책 논제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토론회 2회 마쳤습니다. 7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